미국은 보면 되게 이제 그 기지오염 문제든 이걸 사안에서 인간 편하게 이것은 외교부 장관이 미 대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물론 표현은 외교적으로 하면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 일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 측이 성의를 갖고 대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기재 안에 대해서는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할 테니까 한두 명 와서 참관해라. 공동조사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어떤 입장이나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조금 이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하겠죠. 현행 절차와 국가 간의 협정이 그렇게 돼 있다. 뭐 할 말 없는 거죠. 후속소 환경조항 자체가 대부분이 환경조항의 핵심은 협의한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협의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발제문에서 보면 그 41페이지인가요? 해외 주둔 미국 환경관리 규정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사실은 해외 주둔 미국이 제일 많은 나라가 독일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구속서가 있는 주둔구 지휘협정에서 주둔구 지휘협정 제대로 정비된 나라는 3나라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또 하나 나라가 있었죠. 필리핀, 수비클락이라고 해서 그건 되게 대단히 높습니다. 뭐 얼마나 도시하나급인데 그 기지들이 여기 철수했기 때문에 이 3나라고 환경 조항이 있는 나라도 3나라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일미동맹, 미일동맹이 국가의 안보에 깃들이기 때문에 환경 조항 두지 않습니다. 자민당 55년 체제가 속성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독일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조항들이 협의하기 싫어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살이에도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랑 싫어도 하는 거랑은 엄격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소파 환경조항에 대해서 다시 이제 떠오를 텐데요. 저는 좀 실사구적인 차원에서 민노당이 당장이라도 재정은 어려우시겠지만 좀 영향 있는 보좌관이나 연구원이 바로 독일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길바닥의 싸움은 시민단체나 국민공수는 그냥 일어나는 가는 건데 독일에 보내셔가지고요. 과연 그 디테일한 조항과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항이 탄생했던 그런 역사적 맥락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리 사회에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군 주둔이 가장 최근에 가장 대규모로 있었던 대표적 케이스가 필리핀 그리고 저기 푸에르토리코의 BFS 훈련장 이런데 또 신문지문 파견해가지고 어차피 2007년에도 정부 관료도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없는 땅학교에서 갔다 왔는데 그런 어떤 비교들 통해서 좀 더 단순 비교가 아니라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정말 조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지금은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 단계 넘어가는 대비는 당 차원에서 토양 지하수 전문가 그리고 저기 우리 김 박사님 보셨지만 보건 예방의학적 전문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쪽에서 이런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캐롤에서 지하수 공동조사 이렇게 미국 공고 참모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 했잖아요. 그 사실 쇼죠. 그 걔네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미군이 왜 필요 없는데 있는 관정에 물 뽑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 사실은 이 정도 사안이 되면요 있는 기존의 관정이 아니라 몇 군데는 더 파야 됩니다. 울타리 주변에 필요하면 파는 거고 아니면 현재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약간 바꿔서요. 대한민국이 도로 분야에서 터널이 최근 10년 동안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동천양 고속도로 10km짜리 터널을 뚫는데 그럼 이 터널 설계하고 기질조사할 때 뭘로 하겠습니까? 그런 기술과 장비가 다 지하수에 바로 응용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유동 바로 캐럴을 중심으로 인근의 지천, 농지, 마을 그리고 낙동강까지 지하 수맥이, 지하수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샘플링, 모델 없이 분명히 저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깥에 관정 물 떠서 다이옥신 일부 검출된다 하더라도 위축에서는 그것이
캐롤의 지하수가 어떻게 유동되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냐라는 질문 한마디만 던지면 아무 얘기 못하는 거죠. 미국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 미국 군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국익에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삼성물산 94년도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면, 물론 저희도 2007년 그 이전 다 그 세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뭐 직접 우리가 그걸 기자들한테 얘기해봐야 문서로 들이밀지 않으면 이런 거죠. 미군은 60년대 말부터 전체 미군 기지 사이트 안에, 주한미군 안에 한국에서 공급하는 상수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하수를 다 파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양 지하수 오염은 어차피 땅속을 다 헤집지 않은 한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계속 주장했던 이유도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 관정이 있으면 이 관정을 뽑아가지고 보건의료적인 차원의 수치 항목들, 다이오신이든 뭐 토양 오염에 관련한 기본 항목들을 들이밀면 검출 조사를 해보면 그게 바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본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군은 종로가 있는 극동공병단이라는 부대가 주관해서 전체 관리하는 주한미군의 모든 사이트에 대한 그 조사를 이미 2000년 초반에 GIS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07년, 6년, 5년에 반환미군기지 1라운드 협상할 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의 기지 협상을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그 다 오염됐으니 정밀하게 조사하고 등등등 하자고 했을 때 좋다. 일단은 증거 대박. 협상할 때. 우리 증거 못 되죠. 그래 비리 의심되는데 얘기해봐. 그 체육관협회 의심된다. 잠깐 있어봐. 체육관협회 우리가 10주에서 보울링 떠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이라고 하는 혹은 한국의 국립대학에서 조사했는데 없잖아. 그리고 그 내용은 당연히 소파 조항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협상의 내용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럼 번번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번 문제를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고엽제가 나온 사이트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은 한겨레 신문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아주 의미 있는 보도를 했는데 90년부터 2003년까지 이런 협의 없이, 협상 없이, 환경에 대한 검토 없이 반환됐던 83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천의 캠프 모셔였죠. 그런데 90년 이전에 반환된 기준은 없었을까요? 닉슨 도트린 때 전후해서 일개 사단이 철수했습니다. 7사단이. 그렇듯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요한 방어 기지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미사일적 분야의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 미군들이 사용하다가 넘겨받아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당이 어떤 제도권 틀 내에서 적어도 60년대부터 90년까지 운영했던 기지들 그것도 다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전에도 거기에 많은 어떤 논란들이 있었고 저희가 직접 바라본 경험도 있는데 이번에 그 뚜껑이 열릴까 열리지 않을까 아마 저희는 이런 흐름대로 가면 일부 그건 열린다고 보고 거기가 상당한 오염의 징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 인식의 틀을 당연히 이제 미국 모델을 규정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범위를 하는데 그건 당연한 요구고요. 그것도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환미군 기지 협상을 할 때 특히 협상에 과거에 과장이 갔는데 그전에는 환경부의 국장이나 국방부의 국제협력 파트의 국장들이나 장교들이 들어갔을 때 사석에서 한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2000년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서너 차례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위측이 협상을 하는데 마지막 가면 하다하다 안 되면 서로 막 열받고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한국군 기지는 어떤데? 우리도 북한을 상대로 똑같은 안보 서비스 제공에 니들이 불러서 왔는데 그럼 한국군 기지는 잘하니? 왜 우리한테만 그런 잣대를 요구하느냐? 이건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측과 기본적으로 미국 기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밖에서 목소리가 다르게 한국 정부가 입지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모든 운영의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관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2006년인가 국방부에서 한국군 부대 주변에 매몰스대기, 물론 생활 폐기물이 많지만 옛날에 뭐 묻을 때 생활 폐기물만 묻었나요? 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조사가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민통선에 전방 흘렸다 해서. 자, 이런 것.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정책적 대응과 함께 이 정책적인 대응의 여러 경험, 여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민노당 차원에서 2011년 리포트로 심도 있게 작성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독일이 통일할 때 전체 풍독 비용, 전체 비용의 약 40% 정도가 동독의 구소련 기지 오염 정화를 이용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토양지하수, 지금 다루고 있는 토양지하수 오염의 가장 권위와 기술과 내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바로 독일. 독일은 대학과 정부가 국책 프로젝트로 동독의 구소련 기지 오염 정화를 했고요. 거기도 가보시죠, 이번에고.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미 해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이 쇼한다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땅속 오염에 대해서 전 세계 단일기관으로 최고는 미 해군입니다. 그건 뭐 전문가들이 다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경험과 노하우는 사실은 이번에 미군을 상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혹은 동아시아에서 군사기지 환경 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사실은 북한이죠. 여기까지 이번 주제는 아닌데 그렇듯이 우리는 군이 존재하고 그 군의 문민 통제가 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환경 오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 근대 이전에 활 쏘고 칼 들고 있던 군대가 아니라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군의 무기체계 혁신, 시스템의 혁신은 불가피하게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용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노당이 앞으로 평화의 개념도 한반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평화가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알던 패러다임이 아니라 환경오염,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과 함께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민노당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정부라든지 미측과 협상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응할 때 좀 소위 얘기해서 내공 있게 밀리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그것을 바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국익이고 그리고 인권이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이 비었다면 그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경동만 키우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이러는 것일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한계관계의 또 다른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과학적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 다이옥신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다이옥신의 특성상의 경로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몇 가지의 오염의 시나리오들을 예측을 한다면 조사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기분입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66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플로리다주의 에글린 공군기지는 구역제 살포 테스트를 했던 공군기지입니다. 살포된 지역에서는 광분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양의 99% 정도는 일전이면 제거가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대신에 이것이 토양 내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잠겨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오염이 심각했던 것은 고엽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경납고였습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의 미군기지 주변의 고역지역을 보면 다낭기지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는 두 가지의 오염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플로리다주와 마찬가지로 저장 시설에서의 오염이었고 또 하나는 항공기에 탑재하는 과정에서의 오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염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고엽제를 흘리는 거죠. 흘리고 새 나오고. 근데 고엽제는 새 나오고 흘렀다고 해서 그냥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청소를 통해서 물을 뿌리고 빗물을 통해서 하수관로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호수로 들어가고 그 호수에 이르면 물고기들을 오염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시로 물고기를 먹으면서 다이옥신 농도가 올라가는 그런 오염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낭기지 오염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낭기지에서도 여러 포인트의 토양 시료를 채취했는데 주로 저장고와 그다음에 로딩한 탑재한 위치 그리고 하수관로와 호수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농도가 아주 이상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거나 이 얘기는 뭐냐? 다이옥신의 전파는 지하수를 통한 전파의 가능성도 물론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가장 큰 전파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의 확산은 빗물을 통해서 오염된 토양이나 입자들이 부유하면서 쓸려가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거는 다이옥신이 가진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 라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다이옥신을 물을 통한 전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신에 다이옥신은 물에 들어가도 물 속에 떠 있는 미세한 입자들, 부유물질, 침전물질 등이 결합이 되면 최소한 관광기 5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것이 이동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특징을 갖게 되고 그것이 그 지역의 생물체에는 꾸준하게 체내의 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게 되고 그것이 생태계 전반적인 문제들을 낳고 그로 인한 인간의 오염과 피해까지 낳는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군 기지 내에 매립한 곳에 다이옥신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입니다. 아주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또는 그래서 미군이 드럼통을 파냈다고 얘기를 하면서 토양까지 다 파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염 아니니까요. 그럴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파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해 들어가면 오염 여부가 확인이 될 것이고 때로는 아주 낮은 농도가 나오거나 여전히 고농도가 문제가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것만 조사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문제라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범위, 문제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조사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의 대상에 대한 이해죠. 그러면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증언들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미군 기지에서 고엽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리고 고엽제가 불법적으로 지하에 폐기가 되고 다시 판에서 반출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들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째는 분명하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매립이겠죠. 두 번째는 어디에 저장돼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엽제 드럼통을 들여왔으면 저장했던 위치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저장을 불량하게 했거나 저장 과정에서
드럼통에 문제가 생겨서 뚜껑이 열려서 또는 뭐 이게 뭐있지 열었다가 돈이 나가서 이게 넘어지기도 하고 오염되면 그것을 빈 물청소를 하면서 쓸어내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했다면 그러면 저장소로부터 연결되어 있을 우리 분명히 하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오염 가능성은 없겠느냐. 두 번째로 들은 중요한 시나리오가 될 거죠. 세 번째로는 예전에 이걸 그냥 제초제로 부르니까요. 제초제라면 뚜껑력을 썼을 가능성은 없냐. 상식적으로 던져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 모두에 대해서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땅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질문이 나오죠. 그렇진 않죠. 뭐냐면 미국 내에서 고엽제는 총 어느 정도의 양이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순서대로 들어왔고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었고 저장소의 상태는 어땠었고 거기서의 노출 가능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고엽제를 개봉을 했는지 개봉을 해서 쓸 수 있게 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내부의 지침이나 어떤 관리 방침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정보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정황 자료들 기존에 관리해왔던 자료들만 제출을 해준다면 이건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네요. 이 전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매립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혹시 모르니까 대표 샘플만 가장 오염이 가능한 지역에서 샘플만 몇 개 채취해서 확인만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뭐 의혹 없이 해결될 것 같네요. 매립 중심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조사의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런 마스터 플랜들이 수립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면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수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면 사실 순수한 물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부유한 입자들이 해양 입자들 속에 다이옥신이 녹아있으면 그런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요.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면 캠프캐롤 기지 내와 기지 주변의 지하수들을 뚫은 다음에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발표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버리면 미군한테만 유리한 거지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실을 밝혀주는 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 속에서 정말로 우려되는 것들은 그 지역의 토양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잡고 어떻게 하면 오염의 경로에 따라서 실제 오염이 발생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것이 건강상의 피해를 줄 정도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문제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군 측의 성실한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환경 중에 유해물질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무 기계나 아무 토양이나 그냥 닦아서 또는 아무 샘플이나 닦아서 기계에 의미한 결과가 나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들이 충분해야만 그거에 맞게 전처리도 하고 그거에 맞게 분석 기법들도 적용하는 거죠. 사전 정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사에 있어서도 그 조사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정보 없이 무왕자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은 애매한 혼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과 보수적인 과학자들과 정부는 조사를 했는데 별로 안 나오고 또는 지하수에서 거의 안 나오고 이것이 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국민들 부도하는 국민들 불안 떨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음모이다라고 얘기할 것인데 그 이전에 가능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이고 조사의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감시자로서 민주노동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럼 어느 정도 오염되면 이걸 위험하다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을 겁니다. 토양중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됐습니다. 얼마 전에 미군에서 성성을 조사
조사에서 1.7 ppb가 나왔는데 그 1.7 ppt였다라고 또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단위입니다. ppb는 ppt보다 1000배가 높은 정도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다이옥신에 의한 오염의 조사가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다이옥신에 의한 오염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먼지가 많이 달린다고 우리나라에서 물 뿌리듯이 기름을 뿌린 지역이 있었어요. 타임스 비치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다이옥신 오염된 기름을 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된 토양들을 수거를 하고 토양을 복원시키고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1ppb였습니다. 1ppb로 환경수준, 환경부의 토양 오염을 그 미만으로 관리를 하면 주민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5 내지 20ppb 수준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미국의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잘 해봤더니 1ppb 수준의 토양이 오염된 지역에서 바람이 날리면 흙이 미세한 먼지들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다이옥신을 입으로 들이마시게 된다는 거 굉장히 큰 위험인 건데 조사를 해봤더니 10,000명당 2.5명 정도로 1ppb 수준에서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환경에서 이 목표치는 100만 명당 1명의 위험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러면 이게 250배의 위험이 높은 수준에서 현재 기준이 설정돼 있다는 뜻인 겁니다.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기준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 10,000명당 1명이 이상의 노동자들에게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고 미국 내에서는 현재 내부적인 기준으로 이 환경부에 대한 기준으로 0.072 ppb, 72 ppt를 토양 보건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고 암만 고려한다면 이거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이옥신과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들, 다이옥신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증거들, 과학 자료들, 기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조사할 수 있고 분명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애매한 상태로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많은 국민들 역시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해주실 역할은 그런 애매함에서 빠져나와서 문제인지 아닌지 분명히 가리고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파 쪽은 아까 말씀하고 같은 이영희 대표님이 했는데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10년 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레코드 틀어서 잘하고 있는데 이게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파는 뭐 미군 범죄와 관련돼서 또한국의 범죄들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고 한 최근이라는 또 2002년도에 우여 중생 그 환경 부분은 그동안에 뭐 누차 여러 조리가 지적이 있었지만 아니면 충분히 않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독물질이 뭐 고엽제 한 해 만에 이렇게 이제 미군들의 뭐 유방 횡행적인 태도에 대한 공군들이 앞으로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인변에서도 이제 지금 만들어진 공동대책이 뭐 진상조사다. 소파와 관련된 이 법률적 사실을 맞서서 어제 TF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실체조사의 식당 통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뭐 새로운 논의를 제가 한번 제기한다기보다 그동안 소파 관련 환경 관련된 규정으로 좀 개정이 돼야 될 문제점들을 이번에 여러 군데서 그냥 짜증기식으로 모아온 정도로 불과합니다. 이 3위 소파는
그 2001년 개정령까지는 뭐 환경에 관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환경 문제가 나도 그냥 그 이론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좀 커지려고 할 때 뭐 협의에 이봉적인 대처를 내놓는 데 불과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농산 미국 필름 영안실에서 포럼 알데히드 한강으로 부담 정경을 시키는 사건이 있었고 원주 캠프로 폐유 부담 방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국 환경 오염 사고가 많이 이렇게 좀 이슈가 되니까 환경 조항을 속하게 신설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 2001년도에 환경관리 조항이 들어오거든요. 주한미군의 이제 환경오염, 생태 파괴니가 이제 반복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그 자연 환경이 회복불능 지경으로 오염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미군 당국이나 한국 정부는 그때부터 만난 문제를 미봉하기 그만이다. 정말 소파 개정 역사를 보면 이게 국민들이 공군에 가서 거리를 뛰쳐나올 때 좀 개정한 세대를 내다가 그것도 이렇게 그냥 상해화되는 식으로 실속은 별로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말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해결을 위해서는 이 소파가 갖고 있는 환경 관련 부분에서만이라도 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소파 환경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 개정이 몇 가지 포인트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01년도에 처음 소파의 환경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01년도 2월 18일 날 소파에서 합의의사로 특별 양해각서 이 두 개가 이제 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 1년 뒤에 환경정보공유 접근 절차가 만들어지고요. 2003년도 5월달에 또 환경정보공유 접근 절차 A라는 이건 도약은 아닌데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만들어집니다. 앞에 합의서를 보면 이게 이제 최초의 소파 환경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 법령 이 기준을 존중한다 이런 말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추상적이죠. 준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것은 이렇게 상호 회의적인 이런 것이 법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의무가 아닙니다. 양해학습에 보면은 이제 환경 이행 실적을 정지로 평가하는 내용들, 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예산 확보. 최초의 이제 그 환경 오염 치유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에 불격하고 실질적이요. KISE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이런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에 불과하고 실질적 위험이 초래되는 오염에 대해서만 오염 원인자인 미국이 치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접근 절차는 그 정보 공유 및 양수 수립에 관한 법적인 이행 절차인 겁니다. 2002년 1월 1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한미가 상호 통보가 필요한 상호 통보가 필요한 환경 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이 공공안전, 인간건강, 자연환경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한 공기의 극복과 실질적 위협을 갖는 경우는 통과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치유는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만 치유하는 것으로 좁혀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미군기지가 오염이 발생하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런 조항이고요. 언론에는 이 한미 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 소파에는 여러 개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환경분과위원회에도 이 미군 쪽을 대표로 하는 관계하고 환경교회 공무원학 양측 위원장이 되는 공동 승인이 없이는 언론에 배포도 안 되고 국민한테 알리도 안 된다. 구조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뭐 세부적인 환경 조사 절차, 환경 조사, 시유 조치, 시설 및 여기 인도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굉장히 한국 환경을 검증을 갖다가 이렇게 존중하고 환경 문제를 호혜적으로 한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해 나가는 듯한 방향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미군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환경과 관련해서는 거의 뭐 미국이 재량과 호의를 가지고 배려를 하지 않으면 전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전해줍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또 어떤 게 문제점이냐? 우선 이 주한미군의 한국 환경법규 준수 의무가 특별히 없다. 다만 그 밑에 부속 문서라고 할 수 있는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되어 있지 독일처럼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독일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는 독일 내 군대활동과 관련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고 존재한 이후에 미군이 독일 환경법규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하다는 수상적 원칙만을 선언해가지고는 한번 해결되는 게 없다. 이 합의사업과 특별양해각서에 환경보호 의무에 관한 이런 규정이 있지만 그 내용은 일반 한국의 민간인이나 상기업이 환경 검증상의 각종 허가 신고를 설치한다는 거, 방음기술을 설치한다는 의무, 대충 허용기준이 얼마 되는 거, 그런 행정규제관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만 다 버리고 그냥 협의하고 존중하고 뭐 이런 정도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안팎에서 투명한 수질 오염도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는 한국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미군의 환경관리 기준 EGS라는 게 있습니다. 2년마다 이게 개정되게 되고 있는데 환경관리 기준과 합동위원회가 마련한 적절한 절차에 의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합동위원회에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사고가 발생해서 그에 관한 조사라든가 예산 확보, 오염 치유 이런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때 이러한 조치는 전적으로 미군 당국이 호의를 베풀거나 재량으로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한국 정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거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미 소파에도 이런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또 이 환경 주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도 이 본협정, 소파의 본협정에다가 미군의 한국 환경법규 준수를 9.17을 명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미군 기지 환경 문제에 한국 환경법규를 적용하고 뭐 한국 정부 행정권이 미치게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절차와 관련 규정 이런 것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소파에서는 미군 기지에 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미군의 재발생 협조가 없이는 오염 실태를 조사할 수도 없고 관련자를 열람할 수도 없고 환경 조치를 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법규가 미군 기지 내에 적어도 우리가 공유해가지고 미군이 기지 사용권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소유권은 여전히 대한민국입니다. 환경법규가 거기에 적용되지 않아야 돼. 이거는 주권을 그냥 양도하거나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도 실효성 확보 수단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늘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것은 기지 또는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한 합의라든가 통보가 있어요. 분명히 좀 정해져야 되고요.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당국의 접근을 보장하는 의무가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고 관련자로 제출 의무 이런 건 너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국 환경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뭐 행정적인 거리든 형사거리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군기지 환경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알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현장은 빙산의 일각이고 저희 어느 정도까지 보호마 덩굴 뽑힐시 이렇게 뭐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심각성에 비해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한미
양 당국 간에 상시적인 환경조사 이 정보 공유가 그냥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시적으로 미군 측과 환경을 협의하고 정보 교환, 조사, 치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늘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미군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오염토가 발생하면 이 한국 이 주민의 그 신고 민원이 일어나서 한국 정부가 확인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미국은 그냥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이 초기에 대응을 놓쳐가지고 회복불능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오염소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이 신고를 했던 신속하게 우리 한국 자치단체 공무원이 기지에 취입할 수 있는 환경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앞에 그 구속 절차 합의서 여기로 나와 있지만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오염 사고 시에 이 정화의 기준을 좀 명확하고 미군 측의 정화 책임을 명시해서 미군의 책임이 인정되면 비용을 연료시 부담하고 이 환경 오염을 어느 수준으로 치유할지는 미군 측이 제시한 아까 말씀드린 그 KIS의 기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에 불과하고 실질적 위험은 기준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환경법에 의하면 700개가 넘는 물질을 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이 16종에 불과합니다. 정화, 치료를 대상으로 인간 이런 입장을 취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이렇게 이 병역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적어도 이 공공안전, 인간건강, 자연 환경의 위험을 표현하려면 상호 통보뿐만 아니라 그 치유, 정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기준을 공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은 오염문제 책임을 무겁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시킨 원인을 갖다가 원인을 만든 사람이 회복 복원할 책임도 있고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 국민 회사라면 이거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왜 미국 앞에서는 이렇게 전혀 원칙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그냥 오그라들어가. 그래서 이 소파의 23조에 보면 청구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기지는 앞에 말씀드린 한국 정부의 소유고 미군이 이야기한 환경 오염은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환경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미군 측의 장기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소파 규정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군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 환경 조사와 비용 부담을 예외 없이 진다는 이런 원칙들이 소파를 개정하는 논의에서 원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수단 정보 공개 앞에 발제자분 말씀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유연적입니다. 그래서 환경 정보 공개 특보 절차 5항 부적서에 의해 7항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환경사고가 발생했거나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모든 정부의 언론 공개나 대중에 대한 개표 이런 게 환경 국가의 양측 이용의 공동 승인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환경부는 그동안에 이런 반환기지 환경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양쪽 위원장의 공동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택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된 출처는 캠프 페이지에 대한 유류 오염과 관련해서 이 정보 공개 청구는 이것도 역시 양측 합동위원장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라. 근데 1심이든 3심이든 다 이겼습니다. 그 이긴 이유는 환경부나 춘천시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던 아까 소파의 구속문서 A
저희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조항. 이건 이 공여지 환경조사나 오염 치유 절차에 관한 고적인 지침의 성격, 국민의 권리움을 규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혈액이 없다. 또 법도 아니고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는 그런 구속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런 게 권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 공개에 있어서 결국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는 이런 구역적인 조항은 삭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파 4조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군이 환경오염소가 발생했을 때마다 거의 악용됐던 조항인데요. 소파 4조에는 협정이 종료가 돼가지고 미군에 공여되었을 때는 시설과학 도입을 대한민국에 반환할 때 미국은 그냥 원상 회복 있는 그대로 반환해라. 그 있는 건물이랑 시설을 다 이렇게 다 부셔가지고 공여되기 이전으로 회복해서 반환한다는 실제로 쉽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원래는 맨 대지로 동해에다가 나중에 무슨 건물이 돌아오고 시설물이 돌아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원상 회복을 면제해주고 한국은 보상을 면제해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건 이 규정 자체가 이 소파 4조가 이런 시설과 그 반환에 관한 보완 조치에 관한 규정이지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지반환 시 원상 회복 및 보상후 면제 규정이 주한미군 환경오염 제거, 기업부장 책임 멘탈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이미 2001년도에 포름알데히드와 관련된 사건에서 부산 방면 사건에서 이 소파 4조의 이 규정들, 이 합중국 군대에게 공유받는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도 아니고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게 판시를 했습니다. 환경오염 정화하는 것은 무관한 규정이다. 이걸 미국은 그냥 경감부의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악용을 못하도록 면제부로 이용자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 두 가지 방향이 있었다고. 하나는 소파 협정에다가 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 미군 당국의 고의과실에 의한 기지 주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을 의무화했다. 이거 많이 넣어버리잖아요. 만약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면 미국 정부, 한국 정부에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든가. 아니면 구속문서에다가 이 협정 4조 1항의 규정이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의 원상 회복 비용 부담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 기준을 신설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제 문제된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대량 파괴무기에 보유, 매립에 대한 한국적 통제 규정이 소파에 불을 들어와서 지금 현행 소파에는 이 기지 시설과 구역 관리에 관해서 한국 측 의무만 구성되어 있지 미군 당국의 기지 관리를 적극적이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미군이 가령 지금 철수했다고 하는 핵무기를 다시 기준으로 반입을 한다거나 고엽제도 화학무기를 들여와서 배치하다가 이 땅에 매립을 하더라도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국민이든 정부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독일 도축협정을 보면은요, 기지 내 시설 사용 문제에 관해서는 독일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독일의 환경부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거든요. 일본 소파, 미일 안보조약도 미군 시설의 변경에 관해서 일본 정부 한자를 협의하도록 의무하고 있고, 필리핀 소파도 보면 기지 내 미사일을 설치한다고 생각할 때는 필리핀 정부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파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보유, 매립하는 무기 등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개입 통제하는 정치가 마련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도 이 소파권 협정에 대량 살상 파괴무기, 그래서 그 오염이 됐을 때는 거의 치명적인 피해가 있었는 이런 무기의 도입, 보관, 매립 등에 관해서는 미군 측 필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정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는 모두 아시다시피 적극 지금 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이 신체 건강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이 오염되지 않는 환경과 국토를 갖다 이어갈 수 있는 선접의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한미군의 어떤 환경오염 관련해서 헌법상의 환경법 조항들이 거의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심하게 환경 주권들이 곳곳에서 유인되는 실감도 많고, 그래서 이걸 이런 유연적인 어떤 조항들을 헌법에 합치시키는 조항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결국 이 문제 지금 고액부재 사태가 어느 식으로까지 파장이 돼서 소파의 개정 운동이 국민들의 큰 어떤 그 여론을 상실은 알 수가 없지만, 또 소파 개정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만들어진 법률의 조직에서 속속들이 고발자, 양률선언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고발 센터도 유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현지에 내려가서 진상조사단 이런 걸 활동을 통해서 미군 오염에 가지 않고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역학조사 이런 것도 좀 공부하는 이루어져서 그냥 아주 좀 결정적인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한테 경악을 품지 못하는 미국의 환경 문제가 아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이런 많은 국민들이 소파 개정을 갖다가 한 목소리로 민주노동당과 정당에서 정치권에서 그냥 앞장서서 이 소파 개정을 갖다가 이 관철시키기를 할 때 미군 당국이 우리 집 요구에 순조로운 식으로 앞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지만 개정의 성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환경오염 조사와 그 기지 반환 협상에서 우리가 협상력을 갖출 것에 대한 또한 아울러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군 군기지 내 환경오염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의미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오염 실태에 대해서 조사할 때 특히 고엽제와 관련해서 다이옥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을 반드시 좀 유념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소파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은 이후 소파 개정 운동에서 반드시 좀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당의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스티븐 하우스라고 하는 퇴역 미국 군인의 폭로에 의해서 징계되고 있는 폭로 내용에 대한 사실력, 즉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일 경우 치명적인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을 받은 주민들과 또 이러한 주한 미군기지를 다수를 품어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이 진실 규명에 주체로 나서야 하고 또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고엽제 매립 폭로와 관련한 내용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칠곡 외관 주민들을 한번 접촉을 지난 일요일에 했었는데요. 이분들은 소파 환경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이옥신은 본인들에게 실질적이고도 급박한 위험으로 보지 않고 그분들이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우리 외관의 차별값 하락이라든가 외관 이미지, 칠곡 이미지 추락 이러한 브랜드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인지 아마 그분들에게 실질적이고도 급박한 위험으로 인식되어서 진보단체, 환경단체 이렇게 선동하는 이렇게 집회를 하지 마라 이런 프랑도 들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이것이 급박하고도 실질적인 위협인지를 주민들에게 잘 알려내는 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이옥신이 뭔지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가져다주는 치명적이고도 또 정말로 실질적인 위험 상황과 관련한 인식의 공유가 좀 필요하다. 그것은 칠곡 외곽 주민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 대책이 그 칠곡 외곽 지역에 관변단체까지 포함된 예를 들면 뭐 한미 친선협의회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 칠곡 외곽 지역 대책위하고 진보연대가 중심이 된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그 대책위가 함께 공동의 기구를 구성해서 공동의 대응을 해가지고 지난 일요일 날 합의를 했었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합의를 이끌어서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그 바로 미군 기지와 담벼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성 베네딕토 외관 수도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주교급 그 수도사이신 아파스 수도사님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이 점에 좀 명확히 같이 합의된 것 같아요. 첫째는 고엽제 드럼통을 매립했는지 안 했는지, 또 매립했다가 주한미군의 발표에 의하면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을 하고, 이 진상규명에 소파의 문구가 걸림돌이 된다면 소파 개정으로 하고, 또 이후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었고 치명적인 환경 오염이 발생했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과 치유 비용과 관련해서도 소파가 결립되게 된다면 소파 개정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했고, 이것이 아마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정하려고 하는 아무래도 수도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쉬울 것이다.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실태조사라고 표현될 수 있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진상은 매립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매립 진상이 있을 것이고, 또한 관련된 환경오염, 특히나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환경오염 실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일 거라고 봅니다. 즉 매립의 진상과 환경오염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되고, 여기에 이것에 주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면 정부가 참여하는 것으로도 한정할 수 있으나, 현재 정부의 태도가 그것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필요하겠다. 또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시민사회 진영,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응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오염 실태조사 시의 유의사항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미 주한미군 당국의 발표나 한국 정부 당국의 조사에 의해서 나온 사실이 없다면 더 이상 제기할 것이 없지만, 이것이 퇴역 미국 군인의 폭로에 의해서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당국이나 대한민국 정부 당국을 우리 국민들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생명 문제를 때문에 전체적인 주한미군 기지 내와 기지 주변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회 진상조사단이 가져야 될 입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이후 이 고역제 매립 진상을 규명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이 일이 실제로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소파의 개정과 또는 주한미군의 환경 범죄만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미군 기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한 예방과 또 근절, 이런 것들의 계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자주이고 대등한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기지 주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보면 그걸 애달부터 못 믿겠다고 해서 지하수 샤워 따로 쓰고, 먹는 건 일본에서 공세입니다. 예. 미국에서 샤워하고 이런 거는 지하수를 쓴다는 건가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한국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지마다 좀 차이가 있겠는데, 과거 70년대까지나 이전 거는 전부 이제 자기들이 자체 지하수 관을 뚫어서, 그러니까 한국의 그 삶의 질이나 수준이 미국 입장으로 볼 때 형편이 떨어질 때는 기지 안에는 모든 것이 정말 시스템이나 모든 것 비율을 갖고 와서 다 있고요. 파악하면 정황을 하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력하게 펴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 고역제가 다이옥신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치명적인 독극물이라고 한다면 미군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기지 내에다가, 말하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기지 내에다가 그것을 묻었을 리가 있냐, 이런 주장을 편단 말이죠. 근데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가 그들의 물 사용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는 이제 일본에서 보급해 온다면 지하수를 이용해가지고 목욕이나 이런 걸로 생활용수로 이렇게 썼다 한다면, 문제는 그 실태가 실제 캠프 캐롤이 그 밑에 있는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황 증거상 매우 유력한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그런 그 샤워물조차도, 세면할 수 있는 물조차도, 생활용수조차도 그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명백한 정황 증거가 형성된 게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집중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 관련한 건 어떤가요? 사실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답은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황 증거를 우리가 파악해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타봐야 된다. 근데 아마 그래서 마샤나 캠프 마켓 같은 것들이 몇 번 더 밝혀지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한겨레 신문 아침 같은 거는 미국 꿈쩍도 안 하고 여기 뭐 배제시지 않고, 또 다른 기지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주의를 끌만한 화학물질이나 이것에 준한 오염들이 반환 기지가 어디서 나오면 부담을 느끼겠죠. 그냥 국민들은 사실은 저는 이번에 지난 9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대단히 지금 정서가 정부 쪽도 지금 엄청 긴장하는 것 같아요. 비공식적인 정부 쪽에 계신 분들도 계속 전화하고 아주 긴장하는 것 같은데, 다만 소파 대정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 사람들은 국익에 충실하다는 건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라운드 반환 기지가 남아있는데 이게 한 40개 정도 되는데, 여기 용산이 있어요. 그리고 부천이 있고 부평이 있고, 생각해보세요. 땅값도 엄청 비싼 곳이고 다 인구 밀집 지역, 토지 이용률도가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 많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럼 어떤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냥 1라운드 때처럼 대충 해가지고는 아마 씨알도 안 밝히겠죠. 근데 미국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바로 2라운드 반환. 2라운드 반환은 미국이 반드시 가야 할 국익이 아주 직결된 거예요. 일본의 그 해놓고 문제, 소위 후텐마기 이전처럼
이건 미군이 동아시아 나가서 세계 주둔 전략을 잘 편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부담된다. 그럼 최악이에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해마다 1월에서 2월 미국에 한 2주 가거든요. 의회 보고하러. 주한미군도 역시 모든 관건은 돈 들어가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설정했던 이전 비용 말고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나 부담하는 논의가 옛날 같으면 무시해도 될 대한민국이 이제는 외교적으로도 물론 일본 정도 취급을 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이 저게 정치권 자체가 흔들리면서 다가올 때 미국은 상당히 긴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미국은 그것이 직접적 국익, 푸텐마 기지가 왜 미국이 이렇게 집착하겠습니까? 돈이거든요. 그런 어떤 공격형 기지를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아시아에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것만큼 미국이 국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는 건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파 개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준비, 민주당의 당 차원을 떠나서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반한미군기지 협상을 했던 NSC에 있는 실무자들 그리고 민주당 쪽도 상관없습니다. 그쪽에 했던 의원들, 우원식 의원 같은 분들, 이종석 씨 이런 분들, 최재천 의원 개별적으로 만나서 인터뷰하고 실체가 뭔지 정말 우리가 구호적인 목소리의 개정이 아니라 실제 개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인간 아범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암 발생률이 한 28명, 30명이 나오는데 그 캐롤 캠프 내에서 근무하는 실무인 주민들에 대해서 식수 문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다른 질병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데에 대해서 없앤다라고 잘 알고 계십니다. 상당히 의지를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해도 정말 조금 규명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금 어떤 이 캠프 캐롤과 관련한 판단이나 접근에 있어서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과 바로 나오지 않은 것을 구분해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게 자칫하면 정부 측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덮어가거나 빨리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과치가 오래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로 가려고 하겠죠. 그걸 우리가 갈라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아까 지하수를 통한 다이옥신은 별로 안 나오지 않느냐, 섭취의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실제 상황은 낮을 수도 있겠지만, PC나 TC, 벤젠 이런 것들은 지하수에서 많이 검출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마셔왔다면 여러 가지 건강면에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진짜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거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의 초점을 매립을 한 이런 경쟁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에 첫 번째로 조사. 그다음에 건강영양이라고 하는 그 다음으로 아주 길고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건강영양 관련해서 고민을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어린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다이옥신이 임산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형 같은 걸 일으킨다거나 유산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유산과 기형보다 더 경미한 것들은 없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산과 기형은 가장 극단적인, 가장 센 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피해.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경미한 수준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까요? 눈에 띄지 않는 장애물이 존재하죠. 특히 다이옥신은 뇌발달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IQ가 떨어집니다. 다이옥신, 이 TCD라고 하는 다이옥신 고엽제 거 외에도 PCB라고 하는 유사 성분의 다이옥신 계열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건강한 피해라고 하는 건 유사
방산과 기형 같은 심각한 문제로부터 동의하지만 일상적으로 생활의 어떤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장애들까지 큰 이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면서 건강영양 평가를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암 환자 이만큼 나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오염에 대한 것들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지하로 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매립 폐기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폐기를 할 거고 보관을 할 거였으면 비닐을 깔아야 되는 거고 진출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폐기를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파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1차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오염의 확산은 어디까지 갔을 거냐는 그 다음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대대적인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결합을 해서 머리를 짜내고 또 공부에 그걸 다 쏟아부으면서 대책들을 찾아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려서 확률에 빠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지만 또 질문이나 하시면 이렇게 천천히 보완이 됩니다. 겨울에 임진범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다이옥신과 지하수의 연관성을 조사하면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 과학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그렇다면 토양 오염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문제이다. 나와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가 했던 거는 저희 부탁드리고 여기 있는 기자님도 있으니까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자꾸 박사라고 하시면 이제 학력 위조를 해야 됩니다. 박사가 있다고 문제는 우리가 조사한다고 조사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의 관점은 당연히 토양 오염. 왜냐하면 방한비공기지 1라운드에서도 지금 국방부가 3천에서 4천억 원 하는 정화사업도 16개 이상 토양 오염이거든요. 땅속의 것이고 그 근본 배경은 주한미군이 이제 부대 임시를 한 2년 동안 지휘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상당 부분 만약 문제가 생겼는데 예산 소요가 늘어나면 지휘관 무능하기 때문에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그러나 유류 공급은 다른 어떤 군대보다 미군이 상당 부분 여유 있게 문자 공급이 되니까 쓰고 그냥 자기 근무 기간 동안은 넘어가는데 당연히 그 나머지 기지에 여러 기존에는 우리가 지금 유류에 의한 토양 오염 여기에 집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절대 이번 이 사건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의미 있는 사건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99년에 예천 비행장에서 출격한 그 훈련으로 날아간 전투기에 추락했습니다. 물먹은 비행기라고 그 비행기가 유류가 들어간 게 아니고 물이 좀 들어가서 날아가다가 엔진 정지되면 추락했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예천 저장고 유류고가 부식이 돼가지고 오염이 된 건데 미군 때부터 넘겨받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저는 마켓도 그렇고 아까도 뭐 같은 말씀이지만 조사가 직접 되든 안 되든 민주당 차원에서나 아니 뭐 민노당과 민주당 연대에서든 야당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나눠서 미군기지 환경 오염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 정부도 중장기 계획 하듯이 대응하는 거. 그리고 한국군도 저는 한국군 강조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오늘 주제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 2년 전에 국방부 장관이 강한군대 한다면서 국방부 환경과를 없애버렸고 다시 시설 파트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어쨌든 우리는 비판하고 뭐 두드리지만 국방부 환경과가 시원하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실제 또 차이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상당 우리의 일이 제도 안에서는 수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체적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러나 분명한 건요. 개인적인 의혹인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현장에 다뤄본 의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거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화학 물질이나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물질들이 충분하게 있어요. 끝으로 이 얘기 해드릴게요. 99년도에 일본의 사가미하라 보급창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도쿄가 있는 지역이고 한국전쟁 때부터 베트남 전쟁, 지금도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탄약 빼놓고 3달치의 모든 군수물자가 패키지로 저장돼 있어요. 바로 쓸 수 있는 미군이. 근데 여기에 저장고에 사가미하라 시 의원과 NGO 단체가 그 기지를 정기 모니터해요. 그리고 그 사가미하라 감시 텐트라는 신문이 6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5년 동안 매주 신문이 나오는데 그 팀이 기지를 매일 모니터하다가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었는데 BCB라고 하는 독극물의 이렇게 창고 옆에 쌓여있는 적재하는 걸 발견합니다. 일본 백학 뒤집혔죠.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 간해만해하다가 최종적으로 1차로 미국에 보냈다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미국 환경법에 의해서 하역이 안 되고, 근데 그 기지에서 하역할 때까지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헬기를 동원해서 실시간 생중계할 정도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던 일도 있는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대량 살상 무기도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나 지금 오염이 어떤 것이 오염 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포함해서 이제 그런 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싫든 좋든 2라운드, 저 용산부터 40개 기지가, 저는 그래서 이번 일 터지면서 40개 기지에 반하네. 이번 일들은 불가피하게 어떤 의미로든 정부든 우리 쪽이든 정당이든 간에 민노당 포함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인류를 비롯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궁극적인 위협이 될 향후에, 그러니까 왜 요즘 계란들 드십니까? 계란 드실 때 옛날에 비해서 계란 껍질이 잘 깨지지 않아요. 너무 얇아졌죠. 그게 바로 환경 재난 중에 하나인 겁니다. 튼튼한 알들. 그러니까 비싼 계란들은 딱딱해요. 좋은 계란들은 농약을 치고 인공사료들을 먹이고 먹이면 안 되는 것들을 인공적인 것들, 공업용 산물들까지 갖다 부으면서 애들을 먹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생명체의 위기, 그러니까 멸종의 위기, 전체 생물의 위기 속에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인류에게 받아들여졌던 물질이다. 네.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햇빛에 의한 분할들이 일어나서 한 1년 지나면 99%는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그게 토양 속에 들어가거나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들어가게 되냐. 그럼 이제 토양 속에 들어갔을 때는 토양의 온도가 중요해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휘발돼서 날아가서 없어지게 되고요. 좀 깊이 묻혀 있으면 안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 몸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제 안 빠져나가고 잔류가 됐을 테니까. 그래서 휴전선 부분에서는 뿌리는 방식도 문제가 많았고 직접적인 노출도 많았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아궁리 암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연령을 고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령층이 높은 데서 암 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인원에서 이만큼 암 환자 나왔다고 그냥 얘기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동안해서 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단 묻혔었다는 사실만 하게 되면 정말 전문가들은 다 모여라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또 다른 기지의 근처의 주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겠는지는 정말 우리 배웠다는 사람들 다 모여서 대책을 만들어내보고 전민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큰 판을 벌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프로바블이나 파스블도 구분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요 위암 같은 경우는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건 좀 발생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세베소의 이탈리아의 세베소 지역에서 다이옥신이 그 화학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다이옥신이 한 37kg 정도가 노출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유방암이 증가했다는 보고들이 있더라. 역학조사 결과에서 이런 것들도 이런 암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폐암이나 비호시킨 림프종 같은 경우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암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는 네, 맞습니다. 하여간 2002년 효순 미선장 무참히 살해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왜 우리 어린애들이 미군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재판 못 하냐니 한 가지 사실로 공부했고 촉구를 들었고 미 대사관까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대통령이 사과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면 소파를 개정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개정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당선되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니 어쨌든 당선이 안 됐으니까 책임은 적습니다는 그런 민주노동당도 열심히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하는 생각을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소파 개정을 왜 못했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군사작전 지휘권을 우리한테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시로 나는 대한민국 일개 중개도 우리 싶다는 얘기 많이 했었고 기본적으로 이게 폐병이 생기면 상황이 몸무게가 줄어드는데 잘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군사작전 지휘권 문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소파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금기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군이 이 무협제를 캠프 캐럴 기지에 묻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같으면 우리가 설명을 안 하니까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실장님도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그거 거기다 묻었다고 그러는데 파보면 되지 안 파보냐 그러니까 소파 설명하니까 이해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그거 파봤다 거기다 묻었다는데 파보면 되지 이게 여론이라고 보는 거고 그거 못 파보게 하면 소파 개선해야 된다 이게 좀 다수 여론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촛불 유승유선 때도 월급급 때문에 묻혀버릴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정당이 열심히 촛불을 들어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이런 지금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도 지금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승유선 때보다 더 유리한 정세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에 따라서는 이번 소파 개념까지 갈 수 있고 또 사실 2002년 대선 때 효승유선 이 촛불이 진보진영이 승리하는데도 역할에 따른 보수적인 정치 성명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 하나라도 소파 개념 예언명이라는 장소 속에서 전문적이고 팩트를 우리가 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여론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소파 개정으로 전면적으로 나가는 게 지금 가는 정세가 아닌가. 그리고 민주농당 같은 경우는 제가 강경개정위원장인데 민주농당 강경을 미국쳤습니다.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주범이고 한가운데에서 이 전쟁 유기 상황을 일으킨 주범도 미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 토론을 해도 저희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이고 국민들 여론을 받들어서 표소면서 촛불 지킬 때처럼 나가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회자한테 건강 얘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전문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방향을 제시한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8시 이런 시기에 각제자 해주신 선생님도 고맙고 플로게이션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토론회 마치겠습니다.